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가운데 제5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제아제 바라제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5부의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의 제목은 우주의 탄생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탄생이 무엇인지는 이제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시작은 빅뱅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제가 제2부 10강 색불이공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을 우주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제5부의 강의에서 말하는 우주의 탄생은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의 출현까지의 전 과정을 우주의 탄생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걸 살펴보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들여 만든 것을 귀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주 전체가 138억 년에 걸쳐서 만든 존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뭐 하나를 끄집어내면 온 우주가 딸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삶과 우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주가 어떤 진공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무에서 나왔다면 무가 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법의 공함을 관하라고 하셨고, 또 이 선불교에서 유명한 화두는 무자화두입니다. 근데 참선 수련을 한 사람들은 무를 느끼거나 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서양 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디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정의하고서 진리는 오직 이성적 사유에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양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것이 그 서양 철학을 바탕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이 서양 철학의 바탕을 두고 사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파르메니데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없는 것을 영이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물리학자들이 정의하기를 어떤 상자를 놓고서 생각해서 상자 안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러니까 관측할 수 있는 걸 다 제거하면 관측할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진공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거기서 신기한 일들이 생겨나서 소유를 창조하게 됩니다. 영의 발견은 수학과 과학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것 없이는 현대 과학과 산업은 물론 상업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영과 무는 아주 학문의 중심 영역에 들어가지고 전 영역으로 다 뻗어나가서, 영은 수의 체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도 영 없이는 안 돼요. 영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인데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한다 버리면 항등원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 그 항등원의 개념 없이는 수학이 탄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무는 우주를 창조하는 어떤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영어의 제로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산스크리트의 슈나, 즉 공에서 나온 것인데, 없음을 사유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기호로 표시하자 거기서 유가 탄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코 진공묘유라고 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불확정성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시 세계에서 장들은 그 값이, 평균 값이 0일 때에도 양자 요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진공이 입자들의 생성 소멸을 들끓는다는 것을 제가 2부 10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확정성 원리를 제가 조금 다르게 오늘은 해석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알려진 것은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통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대신에 속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그래서 위치의 불확정도와 그걸 델타 X라고 그러고, 운동량의 불확정도 또는 속도의 불확정도를 델타 P라고 한다면 그 두 개를 곱한 것을 조금 엄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유도할 수 있거든요. 유도하면 2분의 H 발환량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어떤 유한한 값, 작지만 어떤 유한한 값보다는 크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측정 시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에너지 불확정도가 델타 E라고 부른다면 그걸 측정하는 에너지 측정하는 시간을, 내 불확정도를 델타 T라고 한다면 델타 E 곱하기 델타 T도 어떤 작은 유한한 값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식을 통해서는 제가 2부 10강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인식론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E 곱하기 델타 T가 2분의 H보다 크다는 말은 델타 E라는 크기의 에너지를 측정하려면 그 측정 시간 델타 T가 반드시 그 델타에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Hbar을 그냥 줄여서 그냥 제가 H라 썼습니다. H 나누기 델타 E보다 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불확정성 원리거든요. 그러면 진공 중에서 델타 E만한 크기의 에너지가 생성되었다가 불확정성 원리를 어기고 H 나누기 델타 E보다 짧은 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불확정성을 어겼기 때문에 관찰자는 그런 에너지를 관찰할 수 없게 되죠. 즉, 이 불확정성 원리를 인식론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뭐가 생겼다가 사라지면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건 역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확정 원리를 어기면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입자들이 그냥 불불 들끓는 상태가 진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진공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 진공에서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정설인데, 뭔가 부글부글 끓으니까 거기서 우주가 탄생할 수 있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태초에는 물질도 없었고 시공간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진공은 아무것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무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그건 뭐냐면 불확정성 원리를 어긴 어떤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무는 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든지 무는 항상 똑같은 상태라는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수학과 물리가 좌표계를 도입한다면 좌표를 이동시켜 놓고 보든지 뭐 회전시키면서 보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든지 간에 똑같은 상태거든요. 근데 관찰자의 좌표계가 시공간을 뜻하는 좌표계라면은 이 좌표계를 돌려놓고 관찰한다든지 이동시키고 관찰하는지 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 다른 추상적인 양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좌표계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좌표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무는 그냥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좌표계를 돌려놓으니까 뭐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무는 무예요.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찰하든지 항상 똑같은 상태로 보인다는 뜻에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는 완벽한 대칭입니다. 그런데 이 대칭이 깨지면서 우주가 탄생했어요. 우주가 탄생하면서 생명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탄생했고, 이 나라는 것 탄생했을 때는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조율된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뱅 후 3분까지를 살펴볼 것인데, 물리적 진공의 대칭이 깨어지면서 자연계의 4가지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생겨나고 물질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상호작용은 보통 네 가지 힘을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알듯이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잡아당기는 중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속에서 핵자들을 똘똘 묶어서 원자 핵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이 있고, 그 스트롱 인터랙션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 붕괴에 관련된 어떤 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양력이라 해서 위크 인터랙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작이라 해서 전기를 입자끼리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서 빅뱅이 딱 일어나자마자 하고 나서 43초가 지났을 때가 뭐냐면은 우주가 플랑크 길이만큼 길어졌을 때예요. 길이가 생겼으니까 시공이 생긴 거죠. 그 말은 중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중력은 나머지 네 가지 힘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서 중력과 강력과 양력과 전작이라고는 하나의 힘으로 통합이 됐었는데, 그 네 가지 힘 중에서 중력이라는 것은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도 강력과 양력과 전작이론 같은 종류의 힘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10의 마이너스 35승 초가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43승 초나 10의 마이너스 35승 초나 정말 해를 잡기는 말할 수 작은 조그만 시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이 되자 강력이 분리됩니다. 원자를 묶어주는 힘은 또 다른 양력과 전기력 갖고 사용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10의 마이너스 12승 초가 되니까 이번에 양력하고 전기력이 또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네 가지 힘이 생겨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힘들이 네 가지에 분리되면서 원소가 생성되고 물질이 탄생하게 되는데, 대개 10의 마이너스 35초에서부터 100만분의 1초까지는 쿼크나 전자 등 우리 보통 물질을 만드는 이런 기본 일자가 이때 생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탄생한 지 3분이 되면은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많이 내려갔다지만은 그 절대 온도로 10에 13도니까 10조도라고 할 만큼 높은 온도죠.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부터 3분 사이에는 쿼크 3개가 결합해가지고 핵자가 생성됐다는 겁니다. 요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물질은 우리가 업 쿼크라 해가지고 U 쿼크라고 그러고 다운 쿼크라 해가지고 D 쿼크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쿼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U 쿼크 2개와 D 쿼크 하나가 모여서 양성자가 되고, U 쿼크 하나와 D 쿼크 2개가 모여서 중성자가 되는 것이 만들어져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초가 3분화에 다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이 지나서 38년까지는 대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온도가 한 10억 도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때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4라는 그 헬륨의 핵까지 만들어요. 근데 핵만 만들었지 아직 전자는 핵의 주위에 묶여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뜨거워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이때 이제 만들어진 원자 핵은 대부분이 수소핵과 헬륨핵입니다. 뭐 수소핵이 당연한 게, 수소핵은 양성자니까 이미 그 전에 3분이 만들어졌으니까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수소핵, 그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만나서 헬륨4가 만들어졌고, 약간의 리튬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물질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인데, 그 질량 비가 대개 수소가 3, 헬륨이 1인 정도로 있었고, 아직 뜨거워서 전자가 원자에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38만 년이 될 때까지 빛들은 이 떠도는 전자나 원자가 충돌해서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빛은 물질 안에 갇혀 있어서 기껏 가봤자 이쪽 원자에 붙였다가 저쪽엔 전자에 붙였다가 요 안에서밖에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멀리 못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빛이 물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일어난 일은 많은 경우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이론적으로 짐작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지 실제 관찰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온도가 3000도로 식어내리거든요. 식으니까 이제 전자가 에너지를 큰 에너지를 갖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전기를 가진 원자에 붙잡혀요.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서 중성인 원자가 되니까 이제 빛은 자유롭게 물질을 떠나서 바깥으로 뻗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때 38만 년 이후에 자유롭게 된 빛이 이렇게 우주에 꽉 퍼져 있는 것이 요즘 말하는 우주 배경복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에 갇혀있던 물질을 탈출해서 빛들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방출됐기 때문에 그게 우주에 꽉 차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주 배경복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이후의 사건은 많은 경우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빅뱅 후 38만 년부터 2억 년간의 우주에는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비율로 꽉 차 있고 약간의 리튬이 존재했습니다. 이때까지 우주에 퍼져 있던 이 물질들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은 아니고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조금씩은 밀도가 불균일하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냐면은 쫙 물질이 퍼져 있긴 하지만은 어떤 데는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이 모이고 어떤 덜 모이는데 되게 그 편차가 10만 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물질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10만 분의 1이라도 좀 많이 모인 곳이 인력이 더 세지겠죠. 그걸 중심으로 이제 별이 탄생할 거지만은 아직은 별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이 없어서 우주는 어두웠습니다. 근데 현재 관측된 별 중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것은 대개 135억 년 전인데 관측된 것이 135억 년 전이니까 그전에도 탄생한 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관측된 사실로서는 빅뱅 후 3억 년 후에 태양 질량의 14% 정도 되는 별이 탄생했는데 이 최초의 별이 탄생하고 나서 한 2천만 년 정도 지나자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탄생하고 또 빅뱅 후 5억 년에서 10억 년 전 경우에는 원시 은하도 태어납니다. 원시 은하라는 것은 별들이 많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별들은 오늘날의 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그 당시에는 수소와 헬륨과 약간의 리튬만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무거운 원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흡수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 물질이 빛을 흡수한다는 말은 빛이 물질을 밀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원소도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질이 뭉쳐서 중력이 다른 데보다 세지면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마음껏 흡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보다 수백, 수천 배나 큰 질량을 가진 별들이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주에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원자나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 형성된 별에서 나온 빛이 이 무거운 원자나 그 분자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 말은 여기에 어떤 무거운 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물질을 쉽게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결과 별이 주위 물질을 흡수해서 큰 별이 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은 태양의 질량보다 100배 이상의 별은 탄생하지 못합니다. 우주 여명기에는 가벼운 원소들만 있었기 때문에 태양 질량의 100배 이상 되는 별들이 많이 탄생했었고 이 무거운 별들을 위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물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필수적인 것이 탄소죠. 탄소는 생물이거든요. 수소와 질소와 산소가 있으면 탄수화물과 이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인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칼륨도 있어야 되고 칼슘도 있고 나트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우리 피 속에 있듯이 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동元소도 필요합니다. 지열이 필요한데 지열의 원천은 어딘 거냐면 방사선 동元소가 붕괴하면서 내는 게 지열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열의 83%는 방사선 동元소 붕괴가 되는 것에 오기 때문에 방사선 동元소가 없었더라면 지구는 굉장히 차가웠을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체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소형 생물이기 때문에 탄소를 기본으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질소가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세포 핵에는 인이 들어있거든요. 인도 필요하고 우리 그다음에 피에는 헤모글로빈은 철도 들어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사선 동위원소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탄소 이상의 무거운 원소는 태양보다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져요. 태양은 나중에는 만들 수 있지만 지금 한 50억 년 정도 된 태양은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합성해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양성자 4개는 불화전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억지로 원자핵만큼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묶어내려면 중력이 커야 되는데 태양은 아직 중력이 그만큼 안 돼서 헬륨까지는 만들지만 탄소는 잘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탄소 이상의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별이 아무리 무거워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또 만들지 못합니다. 철이 가장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생성되느냐. 별이 무거워가지고 그 중력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쭉 수축하다 보면은 그 수축할 때 압력이 생겨가지고 폭발력이 생겨내가지고 별이 폭발하거든요. 그걸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그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 폭발력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이런 물질들을 우주 전체에다가 다 퍼뜨리는 거죠. 따라서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우주 초기에 탄생한 무거운 별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초기에 있었던 무거운 별들은 짧은 시간에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폭발하는데 별이 무거울수록 수명이 짧아요. 태양 정도의 별이라면은 지금 태양이 50억 년 정도 됐고 앞으로 50억 년쯤 되면은 지구 궤도만큼 부풀었다가 폭발하면서 다시 50억 년쯤 지나서 조그만 별로서 남아있게 돼서 한 150억 년 내지 200억 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이 태양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별들은 그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수명이 수백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백만 년 동안에 폭발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을 온 우주에다가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 바로 사라진 별들의 잔해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온 우주 사건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불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는 온 우주가 공들여 만든 존재입니다. 138년 전 우주가 시작될 무렵의 사건 하나하나 그것이 다 나의 탄생과 간접이 관계가 있고 또 그 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가 다 나의 탄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탄생하기 수십억 년 전에 태어났다가 폭발하고 사라진 초신성이 없었더라면 생명체로서의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에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폭발력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금만 더 컸다면 물질이 모여서 은하와 별을 만들지 못하고 우주는 그냥 퍼져나갔을 겁니다. 만일 폭발력이 약했더라면 물질이 수축해서 쪼그라들어가지고 다시 우주가 조그만 점을 쪼그라들 겁니다. 근데 그 정밀도가 어느 정도까지 정밀해야 되냐면 적어도 10의 마이너스 52 정도만큼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조그만이라도 10의 마이너스 52승 정도보다도 조금 더 컸거나 작았더라면 우리의 그 생명체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잘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무엇 하나라도 끄집어낸다면 거기에 우주 전체가 딸려온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주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이지만 이 말은 사건의 치밀한 연결성을 뜻하는 말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서 작은 것 하나가 빠지더라도 전체가 영 딴 것이 됐다는 그런 뜻이죠.
법국행 개송에도 같은 뜻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그것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있고 난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한다.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 일이 단순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천도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인과의 이치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일이 아무리 꼬여서 악일이 잘 되고 사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흔해 빠져서 할지라도 이 우주 전체를 보면은 거기에는 엄정한 질서 법칙이 있고 사람이 정도를 걸어야만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불교를 가르칩니다. 결국 악인은 그 악에 대한 보를 받고 선은 선에 대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반야의 힘입니다. 이 제5부의 강의 제목은 아제아제 바라아제인데 이것은 그 산스크리트어로서 가테가테 바라가테의 음력으로서 가자가자 저 높은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 우리가 깨달음이 세계를 말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존귀함을 믿고 엄정한 법과 질서를 믿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죠. 온 우주가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정교하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가 이렇게 천박한 말을 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폭력적일 수도 없겠죠.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우주에는 정말 노자가 말한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 같아도 하늘의 그물은 촘촘해서 빠져나갈 틈도 없이 법과 질서가 엄정하게 작용된다. 이런 걸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고 수행을 꾸준히 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반야신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강에서는 급팽창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